네, 반갑습니다. 이시연의 인문학TV의 이시연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앞부분의 정약용의 사상들에 대해서 첫 번째 1탄은 뭐였죠? 정약용이 어째서 이런 사상적인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한 성호 이익과 퇴계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정조까지 끼우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조 연구가 거의 덜 된 상태라서 제가 언젠가는 이쪽 분야의 논문을 좀 많이 쓰고 싶고, 정약용의 사상에 정조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튼 그렇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의 경학사상에 경학사상이라기보다는 경학사상이라고 하면 경전에 대한 연구에 관련된 사상이고요. 철학사상이라고 하면은 꼭 경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도 다양하게 자기의 관점과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상제천의 개념이라든지 도덕적 자율성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들고 나온 사람이 다산이구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천, 인, 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산의 심성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심성론, 이렇게 심이란 건 마음 심자일 거고, 성이라는 것은 본성할 때의 성이겠죠. 그게 어떤 영향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누구에게서라기보다는 그 사상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 발표를, 제 설명을 들으시고 좀 이렇게 다양한 코칭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 즉 정조 연구라든지 성리학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 사실 이 경학에 대한 연구는 동학이 너무 없는 분야예요. 저처럼 저는 뭐 젊지는 않지만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성리학을 연구하려고 하거나 하는 친구도 우선 첫 번째 한문학이나 한국 철학을 연구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 뿐더러 그 중에서 나아갔을 적에 한문과 한자를 좀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사상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히 더 드물고요. 또 그 사상적 영향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미 기존의 연구가 아닌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드물어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조입니다. 정조 대왕의 이제 사상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친구가 극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험난한 경험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구를 남들에게 이제 알리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폐쇄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좀 서로 사실 좀 인간관계가 결국은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저 스스로 좀 아무래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세요는 무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해나가서 나에게 공부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의 내공을 좀 쌓는 과정이 사실은 이 유튜브를 활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코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한국의 인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의 심성론 말씀드릴게요. 크게 인심과 도심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인심유위, 도심유미, 유일유정, 융집, 걸중 요 네 가지 네 도막의 총 16글자로 이루어지는 이 글자는 서경의 대우무편에서 나오고 이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존 성리학에서는 인심과 도심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보았고요. 다산은 이 두 마음이 상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이 이거는 인심이네. 네가 방금 한 행동은 도심이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명칭이라는 것이지 마음속에 인심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도심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질로서 좋아하는 것을 좋고 싫어하는 것을 꺼리는 성향에 따르는 충동을 인심이라고 하고요. 도심이라고 하면 그 충동에 반하여 도의에 따르려는 도덕적 의지를 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하나의 마음이 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사적 욕망과 공적 대의, 큰 의 사이에서 이제 야누스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인심과 도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오류가 있고요. 마음에 내재된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심이네, 이 행동은 도심이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산의 심성론에서 또 중요한 개념은 재라는 개념과 재주 재자, 그리고 세라는 것은 권세할 때 세자예요. 이 두 가지 개념도 아주 중요한데, 재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는 인간 고유의 이성적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재는 세라는 현실 조건을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세는 끊임없이 인간의 사욕을 부추기는 인간에 대한 외적 조건이에요. 그리고 단지 무엇이 옳다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저도 사실 이거 정리를 한 지 조금 오래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재주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재주, 노래를 잘 부르는 재주,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 뭐 그죠? 그런 뭐 아니 물구나무를 서는 것도 재주겠죠. 그런 재주를 얘기한다면 다산이 생각하는 재자의 재주라는 재는 어떤 행동을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는 인간 고유의 이성적 기능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성리학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 사용했던 용어, 즉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용어의 의미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아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맥상에서 유기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독해 공부를 하다가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세라는 것은 이제 재라는 것이 세라는 현실 조건을 배경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즉 외적 조건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외적 조건, 굉장히 외적 조건은 뭘까요? 사욕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어떤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악마의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있기는 있지만, 즉 세에 의해서 막 사회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건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는 것이 재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비로소 착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산의 심성론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주 중립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성기호라는 것이 있어서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데, 즉 그 중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낙선지악, 그 선을 즐기고 악을 지향하는 그러한 경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서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태어나면서 자연스러운 기호를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 지향성이 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라는 천리 할 때 그 이치리자, 이렇게 그 왕왕자의 마을리자인데, 왕왕자는 사실 구슬옥자예요. 그 구슬의 무늬에 해당되는 것이 리치, 이치 할 때 리인데, 여튼 리에서 상이라는 개념, 이렇게 이제 이 상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상제라는 것은 항상 상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리라는 개념이 아까 전에 천을 얘기할 때 리법 이런 것들은 다산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너무 형의상학적이다. 현재 우리가 충실하기 위한 리의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용어가 뭐냐 했을 적에 이제 상존, 상식, 뭐 정상적인 생활 뭐 이런 얘기할 때 정상, 그 상자를 항상 상자인데 상자를 들고 오면서 이런 철학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그 기존의 성리학은 어땠죠? 그 형이상학적 리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거대한 관념론 체계가 구축이 돼요. 주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할 상에 충실한 사상 체계를 추구하면서 상존,
상식, 정상 요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상조는 언제 어디서나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상식은 어떤 입장,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상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요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상이라는 개념을 항상 일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원리들로 이제 가지고 와서 다산이 얘기를 하고요. 또 다산은 주의랑 약간 다른 점은 날 때부터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진정으로 귀해져야만이 좋은 귀함이 된다라고 했다면, 주의는 양이라는 것이 본연의 성이 있고 이제 존귀함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본연의 성향에 의해서 갈리는 것이라서 후천적으로 얻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의 본성이 이제 외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나쁜 사람이라도 좀 길들이거나 주변에 좋은 지인들을 만난다면 충분히 착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헷갈리기도 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전 해석 방법,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정약용의 경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경증경이라는 것이 당시 18세기 말에 굉장히 유행을 해요. 명말 청초시대 때 일어났던 고증학이 정조 때 막 부흥을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많이 연구가 되면서 이경증경, 즉 경으로서 경을 증명하는 방식이 유행을 하는데,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까 말했던 상개념, 상식을 얹어서 단순히 경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맞는지까지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산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도덕관념도 비슷하게 그 상식과 상도를 아까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에 있어 인륜이라는 것은 주작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월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진리가 사회에 구현된 것이 인륜인 것이 아니라 천리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인간인 이상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즉 상식선에서 누구라도 이건 인륜이야 라고 할 수 있는 큰 원칙과 행동 규범이 인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자학적 세계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자학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고 영향을 여전히 받지만 나름의 특이한 사고를 좀 더 개성있게 나타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 인간, 동식물, 사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세계관이 주자학적 세계관이라면, 이제 정약용의 세계관은 세상에 내에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세계 개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고 서로 다른 기질이나 습관을 인정하는 관용이 필요하고 공통의 가치나 상식적 인륜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다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인문학 TV를 제일 처음 시작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니체를 전공하고 싶었던 사람이라 니체 철학사상과 굉장히 흡사한 면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혹시 서양 철학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는 경전의 재해석, 그래서 경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 본격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